국제적으로 학업 능력 성취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실시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죠. 피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3년마다 전 세계 만 15세 이상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피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OECD 국가 37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읽기 5위, 수학 2위, 과학 4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성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영역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인데요. 특히 읽기 점수는 2000년 525점에서 2018년 514점까지 하락해 피사에 참가한 2000년 이래로 사상 역대 최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만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시행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교육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우리의 교육 현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초학력은 요즘 아이들이 워낙 다 자녀 수가 적고 부모님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어느 정도는 기초학력은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만큼 학교에서 많이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애들은 그게 다 충족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애들은 그런 부분을 못 채워주기 때문에 좀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기초학력이란 무엇인지, 기초학력 미달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조어입니다.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기초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과연 기초학력이란 무엇이고 기초학력 부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울러 기초학력 부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3주에 걸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기초학력 개념은 사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역량으로 정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점이 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초학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교실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초학력은 배우는 힘이거든요. 시작 화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국제적으로 되게 높은 그 결과를 보이는 것도 나타나지만 학력 수준도 떨어지고 기초학력 미달자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결과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좀 난감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OECD 그 학업 성취도 또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사실은 어떤 그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부분들이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그럼 기초학력 미달은 또 어느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지 일단 그 기준을 좀 잡고 우리가 좀 이야기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은 그 기준을 잡는다는 거가 결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시작할까요, 그러면?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거는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배운 거를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제 총괄 평가의 의미의 이제 평가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는 이제 국제 협회에서 OECD 가입국들 대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취를 달하고 있느냐 같은 학년의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 비교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가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이제 평가 결과를 나타낼 때 그 단계를 지금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뭐 우수, 보통, 뭐 기초, 기초 미달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서 기초라는 수준은 뭐냐면 학교에서 배웠던 그 해당 교육 과정의 내용을 20%에서 50% 정도까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초에 도달했다고 보고 그렇지 못하면은 도달하지 못했다, 기초 미달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20%까지도 못 오면 미달인 거네요, 그러니까 뭐 20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20에서 50이라고 좀 이렇게 범위가 브로드하게 되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교육 과정에서 배운 거를 20%도 이해하지 못했느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실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기초학력은 굉장히 추상화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들 다 아시겠지만 평가 결과가 뭐다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나오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지는데 저희가 실은 이제 그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전수에서 이제 표집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도구들도 활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그 기준 자체가 우리가 의미하는 기초학력, 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기초학력의 개념과 이게 맞느냐, 이제 이런 논란들까지 굉장히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초학력은 현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기초학력과는 또 좀 간극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수업 내용 중에 20%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 또는 뭐 좀 더 높게 나가서 50%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재식 교수님. 중하위권 학생들, 특히 최하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뭐 10에서 20% 그 정도가 아니고 2배, 많게는 3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우리가 국제에서 상위 수준의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들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3년 전에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이 2년 후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 학력 부진이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그래서 조기부터 초등학교 단계부터 우리가 말하자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 기초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부딪힌 부분이 이 기초학력 개념서부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서로 합의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한 것은 기초학력은 그 개념에 학력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복잡해진 거다. 그래서 기초학력 개념은 쉽게 생각하면 다른 수업을 하기 위한 기본 능력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뭘로 볼 거냐. 그러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발음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수학은 또 특히 위계적인 학문이어서 아마 신문 보도 지상에도 그 수학 분수를 모르는 학생이 많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학교 현장 선생님들도 분수에서 막히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그럼 왜 하필 분수냐 그랬더니 분수의 곱셈, 나눗셈은 거의 철학의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추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에서. 어려워지는데요? 네, 그래서 그 위계를 풀어줘야 되니까 기초학력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학습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위에 미래 역량, 핵심 역량 이거를 하기 위한 아주 베이스가 되는 능력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대체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직업을 갖고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역량으로 정했습니다. 정하고 그러면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선생님 수업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럼 그 정도는 기본 문장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읽을 수 있는 것. 짧은 문장. 발음 기호를 읽고 읽을 수 있는 것. 수학은 적어도 서울의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분수는 계산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나라는 것에서 좀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 교수님, 아까 그 그래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증가 그래프 그런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전형적인 매튜 팩트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매튜 팩트가 뭐예요? 네, 매튜 팩트가 마태복음 효과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역사책만.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 중에 부자인 자는 더 많이 받아서 더욱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더욱 가난해질 것이다. 빈부유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부익부 현상인데요. 그런 마태복음 효과가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사실 학교거든요. 학교 중에서도 기초학력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해력 분야, 읽고 쓰는 분야, 이 분야가 매튜 팩트가 가장 잘 나타나는 영역이에요. 근데 처음에 실패를 많이 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실패자가 확대되는 양상 같은 게 보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공교육에서는 초반에 실패를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때요, 선생님, 현장에서는? 네, 현장에서는 사실 지금 저런 영상에서 본 것 같은 수치화된 그 기초학력의 개념보다는 지도를 하면서 맞닥뜨리는 그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읽고 쓰고 세마는 아주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출발선에 서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걷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뛰기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어서는 일을 이제 우리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우리 패널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네네. 저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고 있는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기초학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모르시겠대요. 그 자체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기초학력이라는 게 한글을 읽고 쓰고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것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 가지 제가 첨부를 하자면 저희 아기가 국어 같은 경우는 95점을 맞아요. 90점 이하를 안 맞아요. 근데 수학은 50점도 갔다가 80점도 갔다가 70점도 갔다가 이러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건지 기초학력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관련해서 뭐 기초학력에 대한 정의나 기준 이런 것들은 다양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기초학력 부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의하고 실제 평가 진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이걸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기초학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는 많이들 썼던 용어가 이제 학습이 부진한 친구들이다. 학습 부진한 용어를 썼어요. 근데 학습 부진이 두 가지 종류가 이제 현장에서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읽기 쓰기 세마기 자체가 안 되는 3RS가 부족한 기초 학습 부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가정 최저가 안 돼가지고 못 넘어가는 아이들 같은 게 교과 학습 부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학습 부진은 3RS를 말하는 거고 그거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교과 학습 부진이라고 해서 초4, 초5, 초6으로는 교과 학습에서 부진되는 정도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가장 빠르게 이해하시는 기초 학력의 개념으로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질문이 아들이 지금 수학이 50점이래요. 어떻게 기초학력 미달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궁금하시대요. 네, 그게 학교마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실장님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선생님들도 그 기준이 달라요. 학교마다 또 기준이 달라요. 그게 사실은 기초학력 진단의 그 교사의 관찰과 상담만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느 학생을 학습 부진으로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어렵게 하는 부분이에요. 참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이게 기초학력 부진이라고 진단하고 교육 지원을 할 때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 또 그 교육 지원을 받는 학생도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주 어렵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초학력이 뭐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역량을 먼저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고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기초학습 능력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특히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 기초학력이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태현 실장님. 네, 아까 선생님께서도 또 어머니께서 얘기하셨던 맥락의 이제 시작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못 일어서는 그런 아이들의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초학력은 실은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배우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 근육이 있어야지 뭔가 들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상태냐면 이게 집어 올려야 되는데 집어 올릴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있어야 펜도 잡고 읽고 쓰고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걸 배워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학력은 좀 다른 용어로 한다 그러면 러닝 파워다, 학습력이다라고 표현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학력을 기둥으로 표시를 했을 때 아이들이 저 학력의 아래, 그러니까 모르는 단계에 있으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가르치면 돼요. 그다음에 학습력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뭐 30점, 20점, 50점을 받든 가르쳐서 올라가서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기둥 바로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모르는 것에 대한 보정 지도를 해주면 되는 아이들인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아이들 어디냐면 이 기준 근처가 아닌 저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아이들이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죠. 알아야 될 필요조차를 모르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거를 요 밑에 요 박스를 학습력이고 요게 채워져야 그 다음에 이제 학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요것을 기초학력의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름과 알아야 할 필요를 모름. 그러네요. 결국 학습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렇죠. 공부하는 마음에 대한 준비, 그거 포함하는 거다. 그 마음이 없으면 사실 공부하고자 노력을 안 하게 되니까 학습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뭐 말씀 나눠보니까 기초학력이 진짜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뭔가요? 기초학력 정의에서 그 교육 과정을 많이 기준으로 삼잖아요. 교육 과정. 근데 사실 그 이 기초학력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것은 교육 과정 바깥에서 이미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입학한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해요. 하지만 이미 학교 들어올 무렵의 아이들은 굉장히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문해력의 발달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라일리라고 하는 영국의 그 학자가 교실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학교 들어올 무렵의 아이들이 5년 정도의 격차를 5년이요? 5년 정도의 읽기 능력의 격차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는 만 5세에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우리보다 1년 앞서서 이렇게 입학을 하죠. 근데 그 1학년 교실에 있는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만 3세 수준의 읽기 능력을 보이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만 8세 수준의 읽기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 과정이 단일한 교육 과정, 국가 수준의 단일한 교육 과정이죠. 그렇죠. 똑같이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죠. 그러면 최하위에 있는 최하위 20% 이하의 아이들은 그 1학년 수업 시간 때부터 이미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부터 그 학습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초학력 문제는 교육열의 문제 이거하고도 또 달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열이 너무 큰 게 이런 기초학력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정에서부터 환경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중에 능력이 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많은 그 지원을 해주고 또 상호작용을 하고 하면 가정에서부터 그 가정의 문해력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발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가정일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이 격차는 더 커지는데 학교 교육의 타겟이 평균 이상에 있다 보니까 더 그 격차가 커지고 또 학교 학습을 못 쫓아오는 아이들은 더 못 쫓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네요. 예전부터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왜 최근에 가파르게 이게 증가하고 있느냐 그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가설은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설은
우리가 학력을 평가하는 방식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10여 년 전이나 비슷한 방식인데 최근에 교실 수업 방식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학생 체험 중심, 그다음에 프로젝트 중심, 뭐 실습 중심 이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기초 학습 기능이나 기본 학습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관리와 점검이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도치 않게. 그런 부분을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그 교육에 대한 관점이 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력하면은 그냥 교과서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미래 역량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뭐 창의적인 사고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학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많이 넓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에 강조하던 어떤 기본 학습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기초학력 부진 왜 발생하느냐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 원인이 있으면 해결책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장학과님 해결책 있나요? 네, 저희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 되게 예민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학교 기초학력 학교에 묻다 해서 학교 의견 경청회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런 토론회나 경청회가 있으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기를 바랬거든요. 안 오세요? 학부모님들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시고 지금 시스템은 사실은 선진국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부 유럽 쪽에 그 다중지원팀이 있어서 학생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3단계 학습 안전망도 구축되어 있고 그 전교에 한 10명의 부진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관찰과 상담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은 한 8명 정도로 느껴져요. 그런데 8명인데 또 어디에서 저기 하냐면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부진이라니 하면서 이 사실을 남들이 알까봐 은밀하게 사교육 시장으로 가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학부모 동의를 받았다 해도 학생들이 안 와요. 방과 후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들도 실제로 영재 학생을 가르치는 게 힘들 것 같으세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가르치는 게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가르치기 힘들죠. 훨씬 힘들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돼요. 법적으로는 교육과정 이수 정도 평가를 해서 성적이 되고 수업 일수가 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나 진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수업 일수만 차면 그냥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초학력은 서로 눈 감은 채로 가다 보니 누락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분야를 해결책을 좀 듣고 싶었는데 계속 문제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학생을 진단해야 된다는 것. 네. 그래서 진단해서 관찰하고 상담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래야 관찰 상담에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조기 개입을 해주고 그래야 이제 이 적절한 지원이 제대로 제때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봤을 때 진단이 정확하지 않아서 적절하게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누수되다 보니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 2명 실제로 지원받아야 될 8명이 지원이 안 되니까 기초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식 교수님. 네. 그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중층적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꼭지 몇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조기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조기 진단에 관해서 그것만큼 또 오해가 많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기 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이 이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단을 할 때 다짜고짜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병의 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즉 진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기에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조기가 언제쯤이냐 도대체. 그거는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유치원 때부터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단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수가 아까 어렵다고 했으면 왜 분수의 어느 부분을 왜 못하느냐, 그리고 그 부분을 잘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요소는 무엇이고 그 요소 부분에서 이 학생이 현재 어느 수행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 학생이 부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정도에 많이 멈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과 관련해서는 한층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과제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엄 교수님. 네. 저는 사실 그 학력 부진 문제, 특히 읽기 부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한 15년 정도 이렇게 실행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이런 아이들을 처음 접한 게 중학교 교사를 할 때였어요. 그때 그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진단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한 2학년 수준 정도의 읽기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딱 느꼈어요. 아, 이거는 중학교 때 개입하면 너무 늦었다.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쭉 하셨잖아요. 저학년 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 2학년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거를 지도를 할 때 교사들한테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난 뒤에 이 아이들한테 교실 수업의 방법이 아니라 개별화된 지도의 방법으로 지도를 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가속화된 발달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발달해요. 그렇게 해서 개별화된 방식으로 해서 평균 수준을 따라잡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쩌면 이게 기초학력 저하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도 분명히 이 문제가 있을 텐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시도가 이제 저는 영어권 국가들의 리딩 커버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마리 클레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영어권 국가들에 다 쭉 퍼졌죠.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로 쭉 퍼졌고요. 그게 이제 그 학교에 곧 들어온 아이들에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평균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조기 개입, 개별화된 조기 개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와 함께 또 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게 RT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그냥 교실 수업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고 교실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실 수업을 좀 못 따라가는 좀 소그룹의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소그룹 지도를 해요. 근데 그 소그룹 지도로도 안 먹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다시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개별화 지도를 하고, 그 RTI 시스템의 되게 특징적인 측면은 그 아이들이 어디까지 도와주냐 하면 교실 수업에서 잘 적응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개념적으로는 소개되어 있지만 정책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해외 사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엄은 교수님께서 그 뉴질랜드의 리딩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언급하셨어요. 저희가 진짜 뉴질랜드에 가서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보시면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경우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뉴질랜드의 티리모아나 스쿨.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읽기, 쓰기 등 생활에 필요한 소통 능력을 익히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이때 교실로 들어온 또 다른 교사. 학생 찰리와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빈 교실입니다. 별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방이 따로 있어요. 지금 보니까. 풀아웃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끄집어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이곳에서 두 사람의 특별한 1:1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had feelings on it. So Finn thought. He came up with a plan. He got some pens and paper. Right, how do you think your reading sounded on that book? Good. I think it sounded. 수업의 정체는 바로 리딩 리커버리. 읽기, 쓰기가 부족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읽기 전문 교사가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It is more challenging in a classroom because obviously you've got the obvious one is just having 30 minutes with one child. You can really get down to making a real big shift in their learning. 읽고 쓰는 능력은 학업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부진시 조기에 이를 돕고 있다는 학교. 수업은 학생 수준에 따라 20주부터 많게는 그 이상으로 진행되는데요. And tell me about your learning. How are you getting on with that? Good. Yeah. Do you think you're getting better at learning? Do you? How much? Show me with your hands how good you're at learning. That's fine. That good? Learning now? Yes. The first thing is early intervention before children build negative feelings about their learning. The second is to make reading recovery or any other intervention accessible for everyone so that no child feels they especially are identified. 리딩 리커버리 대상이 되는 학생은 담임교사들의 기록으로 선발됩니다. 1년간 학생들의 읽기, 쓰기 능력을 기록하며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파악한 뒤 읽기 전문교사와 회의를 거친다는데요. There are a few people in my class and I've just, over the year I've taken quite a few running records. Look, she's listening to what you're teaching. Yeah, so that's good. Yep. 학생들 개개인 특징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 저렇게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학습의 진도를 보는 거예요. So it's important for me to have an ongoing relationship with those teachers. So I meet with them regularly throughout the year to monitor what's going on in their classrooms, to support them with their data gathering, but also with their teaching. And if they're having some difficulties, I can help them with that. 읽기 지도를 받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초 능력을 갖추면서 큰 무리 없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메이슨의 경우도 학교 생활이 한결 나아졌다는데요. Honey for baby. Okay, I want it to be nice and fast and smooth. Bees make honey, said baby dear, and I like honey. Last year, he did no reading in class, hardly any reading. He didn't want to. He just wanted to play. So he was worried, but the teacher did a great job getting him ready.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a problem for him. He's going to move very well. 학생들의 학습 부진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실행에 옮긴 뉴질랜드. 이로 인해 학업에 뒤처지는 학생은 줄고 교실에는 웃음소리가 늘었습니다. And the New Zealand system says we should have no failure. We should find the special success for each student. 주입식 기계적인 교육 대신 학생들이 진정으로 어려워하는 점을 일찍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 아닐까요? 영상을 보니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개별 지도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뭘 배웠는지 쭉 기록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다큐 프라임, EBS 다큐 프라임에서 영국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영국도 좀 저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좀 이렇게 뒤처진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학생은 따로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참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뉴질랜드 마찬가지인데 교수님 교수님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네, 그게 결정적인 차이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15년 전부터 읽기 부진 문제를 붙들고 실행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죠. 그러다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리딩 리커버리를 접하게 됐어요. 실제 현장도 가보고 그러다가 2015년부터 그 한국형 리딩 리커버리라고 할 수 있는 읽기 따라잡기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올해는 2019년도에는
청주의 중림초라고 하는 학교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그 학교에서 학교 단위에서 투입해보는 일종의 학교 모델 연구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소규모이긴 하지만 중림초라고 하는 데서 개별화 조기 교육을 풀아웃 방식으로 적용을 했을 때 리딩 리커버리에서 보이는 거와 비슷한 결과가 우리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나서 뭐 부러운 것도 있고 좀 그러시죠? 소감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저 자막에 그 선생님께서 선정한 학생이 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특별히 지도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 과연 가정에서 얼마나 협조적으로 받아들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실은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1:1 상담 학습을 진행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4학년부터 이제 1:1로 와서 하시는데, 다만 저런 방식은 아니에요. 수업 시간 중간에 따로 풀 아웃제로 나가서 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리고 학년도 4학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1:1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기초학력이 그렇게 희망이 없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그냥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알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일반과 똑같이 그냥 이 정도만 하면 알 거야로 접근할 경우에 이 아이는 절대 일어서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런 영상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아까 엄청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읽을 때 옆에서 걔가 무엇을 읽는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부러운 현상인 거예요. 근데 부자들한테 필요한 거는 아까 뭐 리딩 리커버리처럼 옆에서 이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를 하나하나 읽어주는 이 과정이 단타는 안 되고 적어도 아까 어느 정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 좀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이 아이들은 회복이 되고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개별화된 PD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분명히 부러우면서 아이들이 풀 아웃돼서 지도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 인식의 갭을 좀 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바로 들었습니다. 낙인 효과 때문에 그런데 학교 현장에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좀 싫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나요? 문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단체적인 문화고 굉장히 옆 사람하고 친밀해요. 비교하는 문화가 아직도 좀 있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사실 우리 아이만 외따로 고립되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사실은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그런 게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지도를 제가 혼자 할게요 하고 데리고 나가서 사교육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기초학습을 이렇게 다루는 분야는 그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듭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따로 떼서 교육하는 것,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것으로 인한 낙인 효과,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시민 패널 분들 모셨으니까 학부모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습 부진화에 대해서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그 학생들을 너무 대상화시켜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또는 우리 아이가 또 내 주변의 아이가 그런 대상의 아이일 경우에 상처받지 않을까, 좀 낙인 찍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또래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인데 또래 사이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인식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은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교육인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지 좀 세밀하게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정서적으로 상처 입지 않게 교육의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안양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저경력 교사인데요. 저도 이제 반에 좀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보통 방과 후에 따로 보충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제가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 학생들은 이제 그 보충 학습을 받은 학생은 너무 그걸 괴로워하더라고요. 그게 자기는 이제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벌 받는 거야. 벌을 받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문제가 있겠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또 가슴이 많이 아팠고, 아까 리딩 리커버리 같은 그런 교육을 아까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많은 인상을 받았는데, 아마 그렇게 학생들이 이제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진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학부모님은 아이들 상처 걱정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들어보시면서 어떠세요? 네, 저희도 그 정책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고,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왜 동의를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때 어떤 학습 지원을 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상담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원 방법을 결정할 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상담을 해서 그동안에는 지원 방법이 되게 다양하지 않았는데 좀 다양하게 학교 교실 수업에서부터 학교 프로그램에서 그다음에 또 치료가 필요하거나 복합 부진 요인인 경우에는 전문기관하고 연계하는 것. 그래서 특히 이제 수업 개선, 수업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좀 수업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업 안에서 또래 멘토링이라든지 수업을 했는데 뭐 여기선 이해 못하면 이해한 학생이 이해 못한 학생을 가르쳐 준다든지 하는 여기 학교 안에서 대체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복합부진인 경우에는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의 어떤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학습 지도도 하면서 그래 오늘 공부 잘했어 이렇게 다독다독거리는 그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고 거의 70회기 이상 그 학생이 기초학력에 도달할 때까지 붙어서 개별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방과 후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원 가듯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 어디 가듯이. 그러면 그거는 그 마을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 공부센터나 학습센터를 이용을 해서 마치 학원에 가듯이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가듯이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자신이 지금 직면해 있는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섬세한 그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초학력에 관련된 정책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간단하게 좀 한 말씀씩 나누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요란하지 않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보면 너 이제 학습 부진이래. 너 그러니까 방과 후 학습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상시적인 지원 체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원 요구가 있을 때 바로바로 투입이 돼서 지원을 하는 그런 상시 지원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교육과정 운영부터 저는 손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 방식 안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학교 문화를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고려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그 학생들을 지원해도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일방적인 방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이리 와서 지도하자, 배우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철학을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앞으로의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친절인 것 같아요. 친절.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 평가도 굉장히 친절해야 하고 평가의 결과를 알릴 때도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알려야 하는 거고, 지도를 할 때도 굉장히 섬세하게 나눠서 친절하게 가르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정책으로 이제 좀 더 세분화돼서 가야 우리가 지금 이 계속 좀 도돌이표되고 있는 이 문제를 좀 뛰어넘는 방안들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 학생들의 그 인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연수들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들 당신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그것들이 좀 더 제도 안에서 구체적이고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정책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부담을 안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토론회를 거치다 보면 결국은 또 답이 선생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전문성하고 이런 걸 신장하는데 저희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의무교육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졸업장을 주어주는 것만이 그 국가의 공교육이 아니라 그 졸업을 하고 나면 일정 정도의 학력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해주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저희 공교육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마디 더 하자면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진단을 모든 학생들이 다 한다고 하니 사교육이 조장되지 않겠냐 하지만 사실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원하는 사교육 시장은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야말로 공교육에서 정말 책임지고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전문가분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초학력 문제, 읽기 부진 문제 이런 것들을 도와줄 때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쭉 고수해온 정책이 담임 책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 기조를 쭉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담임 선생님이 다 책임을 져라 이건데 사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기 학급에 있는 아이를 도와주려는 교사라고 할지라도 어떨 때는 힘에 버거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책임제만 고수하는 정책을 버릴 필요가 있다. 정말로 훈련된 전문 교사들이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교실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오늘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한번 제가 보면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정책의 세밀한 조기 개입.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좀 긍정적인 문화로 좀 자리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사의 특징으로 불확실성의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힘, 기초학력의 중요성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초학력, 우리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이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좀 혼란스럽더라고. 평가 시스템 자체가 미달하는 친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각자가 의미 있는 성장과 배움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학교 자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따라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 아닌가.